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다녀온 명문고 학생의 증언으로 일본이 공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충격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파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명문고인 가이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키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늘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셨어요.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정부 고위 관리셨던 조부께서도 한국과 관련된 일로 늘 골치를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이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몰래 드라마를 보았고 자연스럽게 케이팝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가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실 때면 저는 얼른 핸드폰을 숨겼어요. 부모님이 제 취미를 아시면 크게 실망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구석에서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졸업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말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이 소식을 접한 부모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죠. 아버지는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보았던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출발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시며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들었죠. 저는 애써 무시하며 짧게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몰래 보던 드라마 DVD가 있었어요. 집을 나서서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로비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도 한국 여행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설렌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곧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의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부모님 말씀처럼 한국은 정말 우리를 미워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따뜻한 나라일까요? 인천으로 가는 2시간 동안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배워온 것과는 다른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리타 공항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입국 심사는 일본보다 더 빠른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됐고, 공항 곳곳의 디지털 안내판은 일본의 어느 공항보다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휴대폰 신호 표시에 고정됐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은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도쿄보다 더 세련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친구 미유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마치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의 야마노테선도 부럽지 않은 최신식 지하철, 그리고 일본의 선불제 교통카드보다
더 편리한 결제 시스템까지.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거리는 도쿄 긴자만큼이나 깨끗했고 쓰레기통도 일본처럼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가게에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키오스크도 일본어를 지원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점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일본어 인사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주문을 하는 동안 점원은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고 음료를 건네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사키는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이상해라며 의심했고 리코는 겉으로만 친절한 거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반일 감정이란 말이 자꾸 떠오른다며 카페를 서둘러 나가자고 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자. 제가 말했지만 친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유키나는 계속 지도 앱만 들여다보며 주변을 경계했고 마코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매장들의 첨단 결제 시스템도 눈여겨보았습니다. 현금 없이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이 주요 결제 수단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위험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 이곳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닌 어쩌면 일본보다 더 앞선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개발도상국 한국이란 이미지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면서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국제화되어 있었고 우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거리 곳곳에 일본어 안내판들,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주는 사람들. 이런 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겨 저는 그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첨단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높은 벽돌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 앞에 서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렸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고 수감되었던 장소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견학은 당시 취조실부터 시작됐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러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물고문용 의자, 손톱 뽑는 도구, 전기 고문 장비. 일본 경찰이 사용했던 실제 도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전시된 도구들과 함께 있는 당시의 기록 사진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독방들을 보았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한 독방 앞에서 멈추셨어요. 이곳은 유관순 열사의 독방입니다. 그녀의 나이 18세,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8살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았다니. 가이드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결국 옥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 중얼거림에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지하 고문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가운 지하실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좁은 통로 끝에는 고문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들려왔을 비명 소리를 상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리코는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설명이야라며 투덜거렸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이 역사를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시관에 가득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판 기록, 수감자 명부, 당시 신문 기사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일본 경찰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듯 고문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그들의 담담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이 왜 일본에 대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옥사한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었어요. 그 긴 명단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햇빛을 마주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뒤에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버스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 왜곡을 의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방금 본 것들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도 오늘날 한국은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이토록 친절할 수 있는 걸까요?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까부터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본군의 잔혹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본인이 이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전시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눈앞의 분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라니. 선생님의 증조부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 32,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흑백 사진 속 남성의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 남아있는 일제 경찰의 피의자 기록까지. 이것이 증조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당시 재판 기록과 신문 기사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조선 총독부 경찰이 직접 작성한 고문 기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박고 물고문을 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행위가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 정책들, 한국어 사용 금지, 이름 강제 개명, 징용 등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자행한 모든 만행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어요. 독립 이후에도 선생님의 가족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증조부의 죽음이 가져온 아픔은 할아버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늘 일본이 피해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였다니. 하지만 선생님은 일본 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너그러운 태도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을 이토록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드리자 선생님은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역사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아픔으로 남는지, 그리고 그런 죽음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대 문형무소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거리였어요. 그곳에는 한 소녀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소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상징이었어요. 단정하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일본군이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이 소녀상이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대부분 16에서 17살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소녀상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소녀상 주변에는 노란 나비 모양의 배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는 설명을 들으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소녀상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일본인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유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감추려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잔혹한 진실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소녀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변에는 소녀상을 위한 손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긴 편지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찍이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소녀상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소녀의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소녀상의 치마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의 한숨 같았어요. 소녀상의 작은 발 아래에는 수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상을 떠나기 전 저도 작은 편지를 써서 남겼어요. 이제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본 석양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아픔을 닦아내려는 것처럼요. 오늘 본 소녀상의 모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만이라도 한국의 거리를 더 걷고 싶었어요. 지하철역을 찾아가는 길에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길 안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천천히 일본어로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배웠으니까요. 특히 한국인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확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 입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철에 탑승하고 나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일본에서도 자리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께서 지하철에 타실 때였어요. 젊은 학생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가방을 들어드리고 자리를 만들어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한국은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람들,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심.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거대한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면서도 전혀 차별 없이 대해주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낯선 이를 돕는 따뜻한 마음,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 그리고 차별 없는 친절.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를 우리는 왜 그토록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이번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캐리어 속으로 옷가지들을 넣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차곡차곡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 후손 가이드 선생님의 이야기, 소녀상 앞에서의 눈물,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진실들을 안고 어떻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로비에서 만난 친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용기를 내어 미유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하지만 미유키는 그저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야라고 잘라 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면세점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쁜 화장품과 과자들 사이로 계속해서 소녀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화려한 쇼핑센터 뒤에 가려진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전에는 몰랐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책들이 생각났어요. 그 많은 책들 중에는 왜 이런 역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진실을 외면해왔을까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리코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 재미있었지? 다음에 또 와보고 싶어.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본 것은 같은 한국인데 느낀 것은 이토록 다르다니.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는 교과서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 다른 하나는 이곳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 이 두 진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질문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학교에 돌아가면 수학여행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과연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번 알게 된 진실은 다시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도쿄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어머니도 궁금해하실 테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일본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의 모습인데도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할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쿄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곧 부모님을 뵙고 여행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시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가져오셨어요.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키코, 넌 아직 어려서 한국의 선전에 쉽게 넘어간 거야. 그들은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일본을 나쁘게 만들려고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는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 도구들,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의 눈물, 독립운동가 후손 가이드 선생님의 담담한 증언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문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조작된 거야. 내가 얼마나 알겠니?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 하셨지만 이미 식탁의 분위기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에 걸린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말씀만 들으며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요.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하늘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문득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처럼 진실을 알고 행동하는 일본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 작은 결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실을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도 배워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창밖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누군가가 이 달을 보고 있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같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역사도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들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올바른 역사 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